사진 나한테 네, 제가 좀 좋은 카메라로 바꿔서 하려고 했더니 말을 잘 안 듣고 그냥 놓치고 네, 어떠셨어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했던 마음이 좀 나아지셨나요? 지금 투용사님께서 이제 소리가 되셨으니까 저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보자는 그런 마음에서 신나는 음악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준영 국립외교원장님 초청 평화통일강연회의 사회를 맡은 구은희 간사입니다. 오늘 행사는 저희 협의회에서 2021년에 마련한 통일강연회 시리즈의 두 번째 강연회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자문위원님들과 또 세계 곳곳에서 참석하신 내빈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잠시 영어권 참석자분들을 위해서 영어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we want to lead this event in Korean English bilingual, but because of the time limit, I will lead in Korean. In order to help you understand, we have prepared PPT in Korean English bilingual. Also, I will share the translation of Dr. Kim's lecture slides in the chat box during his lecture. 오늘 행사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제1부 개회식, 제2부 평화통일 강연회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연회 후에는 간담회가 마련되어 있사오니 시간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 개회식에서는 국민의례와 인사 그리고 통영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2부 평화통일 강연에서는 국립외교원의 김준영 원장님께서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로필명은 되도록 여러분들의 한국어 이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부와 2부 행사 동안은 발표자 외에는 참가자 전원 음소거 상태로 진행할 것이니 중간에 해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샌프란시스코 협의회가 주최하는 김준영 국립외교원장 초청 평화통일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착석하신 상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코로나로 인하여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은 최성우 샌프란시스코 협의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최성우입니다. 북가주 내의 모든 실내외 모임 금지라는 암울한 터널 속에서 맞이한 새해가 어언 2달이 지나갑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백신도 보급이 되고 코로나도 진정이 돼 가면서 조심스럽게 경제 활동도 다시 오픈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외부 모임이 허용되고 방역 수칙도 조금씩 완화되면서 암울했던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넘치는 순간들을 위해서 조금은 더 참아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바쁘신 중에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윤상수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님과 내외 귀빈들을 모시고 3.1절 102주년을 기념하며 한국 내 최고의 인기 강사 중 한 분이신 김준영 국립외교원장님의 바이든 시대의 북미 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평화통일 강연회를 비록 온라인이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누가 뭐래도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나라입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무엇이 달라질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미국에 사는 한인 동포로서의 자세 등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1절 102주년을 102주년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한인 동포라면은 무심한 사람도 이맘때는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 깊은 날 우리에게 조금은 더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엊그제 25일 2032년 하계올림픽 우선 협상지로 호주 브리스번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전 세계의 민주평통에서 열심히 응원했지만은 서울 평양 공동 유치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70여 년을 이어오던 한반도에 전쟁 공포를 영구히 종식시키는 종전선언을 꼭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필요성, 이해 및 지지를 미 주류 사회 및 정치인들에게 홍보하여 하루빨리 휴전을 종전으로 바꾸고 전쟁 공포에서 벗어나 공동 번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외에 사는 동포들은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간 외교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상수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총영사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축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윤상수 총영사입니다. 최성우 민주평통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자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북가주 지역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2021년 온라인 평화통일 강연회를 성공적으로 이번에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작년 한 해 한국과 미국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시의적절한 주제에 관한 세미나와 강연회를 계속 개최해 주고 계십니다. 이 지역에서의 한국의 평화통일과 대북 정책에 대한 동포사회와 미국 주류 사회의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를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김준현 국립외교원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한국 외교안보 띵크탱크 분야 부동의 1위 기관이고, 특히 이 분야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 김 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연구 분야에서 더욱 활발한 성과를 거두고 계십니다. 작년 11월 미 대통령 선거는 미주 지역 동포분들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들에게도 초미의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대선 결과가 한미 관계, 북미 관계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후 코로나 대응, 이민 정책, 기후 변화, 중동 정책, 그리고 한미 동맹 관계 등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대의 북미 관계, 또 대한반도 정책 관련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바이든 정부 출범 첫 해가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한 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으며, 양국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은 한반도 프로세스 관련 도전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좋은 협력 토대가 될 수 있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의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북가주 동포사회가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를 보다 높이고, 이를 통해 미국 사회 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북가주 동포들을 위해 흔쾌히 이번 강연을 수락해 주신 김준영 원장님과 또 이번 행사를 준비하신 민주평통 샌프란시스코 협의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협의회 행사 때마다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총영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부 개회식을 마치고 바로 평화통일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빈 소개는 강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준영 국립외교원장님께서 바이든 시대의 북미 관계 전망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해외 지역 회의에서 영상으로 김 원장님의 강연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직접 라이브 강연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저희 협의회 강연 요청을 수락해 주신 김준영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을 모시기 전에 안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강연 도중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챗박스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사회자가 취합하여 대신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처 답해 주시지 못한 질문은 원장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김준영 원장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영 원장님께서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조지 워싱턴대 정치학 석사 및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국제기업학과 교수, 한반도 평화포럼 기획위원장 및 외교연구센터장으로 재직하셨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문과 자문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문위원, 외교부 혁신외부 자문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변형분과 위원을 역임하셨으며 2019년 8월부터 현재까지
국립외교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외교 문제 최고의 전문가시라 하시겠습니다. 그럼 김준영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모두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김준영 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시간을 먼저 알려 주시면 몇 시까지 하면 될까요? 네. 질의응답 포함하셔서 네, 6시 20분까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1시간인 거죠? 예, 네. 여기는 지금 예, 시간이 네네, 달라서.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1시간 안에 질의응답까지 예,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원래 제가 그 워싱턴과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3개 지역을 일종의 이제 1.5 트랙으로 만날 수 있는 분들을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 제가 여기 전문가들을 대동하고 원래 가기로 계획했었어요. 오빠는 안 보여. 1월 말에도 계획을 했고 좀 미뤄서 2월 그다음에 3월까지 운이 좋았으면 아마 바로 만나 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미국 쪽에서 와봤자 웨비나 할 거다 호텔에서 오지 말라고 해서 계속 연기되고 무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최성우 총영사님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좀 부담되긴 합니다. 바뀌었군요. 죄송합니다. 예, 최성우 회장님하고 윤상수 총영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바꿔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설규정 회장님은 오늘 좋은 라운딩까지 취소하고 오셨다 해서 제가 부담이 100배 갑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드리면 저는 국제정치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어공이 된 건데요. 제가 문재인 정부하고 인연을 맺었던 것은 2012년하고 2017년에 의외로 좀 한국의 소위 말하는 리버럴 정부, 진보 정부 쪽에는 북한 전문은 굉장히 많은데 외교 전문가가 적었기 때문에 제가 참가해서 외교 공약, 정책 같은 것들을 같이 입안하고 했기 때문에 인정이 많이 연결이 됐고요. 특히 신남방 정책이라든지 신북방 정책, 국민외교 같은 단어 정책들을 제가 고안하고 만들어 냈던 인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제가 그런 정책을 입안했기 때문에 바로 공직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제가 전 세계로 강연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좀 더 설명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립외교원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년 8월 12일에 취임을 했는데요. 여기도 역시 국가정책을 분석하고 또 외교관을 가르치기 때문에 반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정책 결정의 핵심 분야는 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뒷얘기나 그다음 지금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반은 학자로 반은 옆에서 정책 결정을 지켜보는 그러나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 2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요.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보내드린 같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 그 PPT는 다는 설명을 못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2페이지를 넘어가시면요. 원장님 아직 네, 제가 조정해야 되는 거 맞죠? 네네.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하고 올해 대통령 수보회의에 청와대 가서 원래 전망을 했던 첫 번째 페이지가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 첫 번째 페이지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도 했고요. 2021년에도 했는데 2020년은 뭐 일사단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일이 여러 가지 난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고 위기 상황을 불러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아직 스크린 공유가 안 돼 있는데요. 그런가요? 네. 안녕. 예, 저희 화면이 공유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게 다시 풀려버렸나 보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됐습니까?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면의 첫 번째 슬라이드가 제 대통령께 보고했던 첫 번째 장입니다. 그래서 2021년은 회복과 복구의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마다 양상이 다르고 또 국가 내에도 계층에 따라 양상은 좀 다릅니다. 또 속도 이런 것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확실하게 회복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5개 네, 죄송합니다. 슬라이드 쇼 모드로 해주시겠어요? 네. 네. 됐습니까? 됐나요? 볼게요 다시요. 네, 됐습니다. 네네네. 네, 제가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다 해주는 걸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일요일 집에서 혼자 하다 보니까 어설픕니다. 죄송합니다. 예, 보시면 회복과 복구의 시기 5개 키워드로 본 국제정세입니다. 코로나 백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백신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요. 바이든의 출범이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다음 경제 회복이고요. 그리고 신안보 기후 변화가 또 우리 국제 정치에서 상당히 커질 겁니다. 대표적으로 신안보는 아마 기술 경쟁, 사이버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의 미중 경쟁 자체가 전면적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커질 것 같고요.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 세계의 공통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요. 제가 이걸 언제 그러냐면 좀 낙서처럼 하기는 했는데요. 제가 계속 강의 때보다 사용하는 겁니다. 보시면 2020년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각해를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했습니다. 2017년 다 기억하시겠지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전쟁 위기까지 갔던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 교환이었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제가 X표로 표시를 했고요. 2018년은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때 엄청난 희망과 기대, 감동을 줬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그러니까 5표고요. 2019년 2월 말에 저도 하노이에 있었습니다만 하노이에서의 실패 후에 저는 그것이 우리한테 엄청난 충격을 준 건 사실이지만 판은 완전히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밀당이 좀 있고요. 그리고 6월 30일에 그 3자가 판문점에서 극적으로 만나는 그리고 그것이 스톡홀름까지 갔기 때문에 2019년은 세모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돌아보면서 2020년이 어떤 해가 될까 2017년은 절대 안 가고 싶고 2018년에 어떻게든 잊고 싶은데 제가 지금 1년을 돌아보니까 2021년은 아마 2019년의 연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최성호 회장님도 말씀하셨고 총영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올해 말에 내년 초에는 2018년이 이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참 논란이 많은 문제입니다. 북한하고 북한 문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우리 문제고 우리가 당사자인데 왜 우리는 계속 운전석이라고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조수석이다 아니면 심지어 트렁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하나를 버릴 수 없게 된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문제는 우리가 진행해서 남북이 사이좋고 전쟁을 다시 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라서 거기에다가 과거에도 남북 교류를 통해서 신뢰를 쌓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도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또 우리 내부에도 남북 문제를 치고 나가면서 오히려 선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중재만 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거기에는 약간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북한 문제에 핵 문제가 등장하면서 이것이 국제 문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국제 문제는 출발은 북미 문제가 된 겁니다. 왜 북미 문제가 되느냐 하면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북한의 비핵 문제는 전체 세계의 핵 확산을 막는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남북만 해결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 게 된 거고요. 그것의 출발점은 바로 90년대 초에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30년간. 그래서 미국은 핵을 포기시키려고 하고 있고 북한은 핵을 계속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지금의 30년간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국제적인 문제로 만들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명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제재입니다. 그래서 유엔 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가 또 미국,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제재를 올리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게 국제 문제로 만들고 이것을 무시하고 남북 교류를 진행할 수 없는 요 사이에 끼어있는 일종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기들이 잘 될 때는 우리를 통해서 미국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안 될 때는 하노이에서의 실패를 우리한테 다 원망을 하면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가 되지 말고 당사자가 되라고 하는 것에 자기들 의견에 비판적이게 타당성이 있지만 이쪽에서 보면 사실상 북한의 핵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 비핵화를 진전시키지 않는 데서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중재자 역할을 우리가 꽤 잘했습니다. 보시면 그 한국 정부의 중재자는 4월 27일 판문점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싱가포르로 갔고요. 물론 그 전에 평창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바로 교착 상황, 3주 만에 교착 상황이 되게 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후속 조치를 위해서 평양을 방문했을 때 서로 강도라고 부르고 뭐가 깨지면서 3주 만에 깨지면서요. 9월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평양으로 가서 영변을 끌어내고 이거를 다시 하노이로 넘겨주게 됩니다. 근데 하노이에서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실패를 했고 그것을 다시 6월 30일 판문점에서 3자가 만나게 됐고 그것이 스톡홀름으로 가게 되는. 이렇게 보면 중재자 역할을 꽤 잘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양자를 설득까지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일단 중재자 역할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대로 실패로 끝난 지금의 교착 상황이 된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바이든 부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12일은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6월 12일을 좀 추인하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금 많이 제안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왜냐하면 6월 10일은 역사적인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그 실질적인 합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왼쪽에 제가 띄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가 북한과 미국이 북미 관계를 새롭게 만든다는 설정한다는 것이고요. 적대 관계가 아니로 새로운 북미 관계를 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종전체제를 끝내고 정전체제요.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로 간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북한의 비핵화. 사실상 원칙은 다 담았습니다. 물론 일각에서 이게 뭔 협상이냐, 이게 뭔 합의냐, 교환 조건도 없고 언제 한다는 것도 없고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족하기 짝이 없는 합의지만 그래도 원칙을 보면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원칙인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바이든도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든지 쿼드 같은 것이 의외로 대중국에 대한 전략이 잘했다. 토니 블링컨 같은 사람이 잘했다.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중국을 압박한 거 잘했다. 우리 받아들인다. 그 용어 자체도 그대로 쓰겠다고 얘기하는 마당에 이 세 가지를 담고 있는 이것은 원칙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미국이 양보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합의할 사항이 언제 비핵화하고 언제 영변을 내놓고 미국은 뭘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부터 실무 협상을 하면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던져놓는 북한에게 긍정적인 시그널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적어도 미국이 이 원칙은 버릴 게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거는 일편에 두고요. 두 번째 보시면 오른쪽입니다. 여러분들이 간간히 뉴스에서 알게 되셨을 텐데 이면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환 조건이 상대방을 완전히 믿을 수 없고 또 차후에 더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비공개 합의를 한 사항이 이면 합의입니다. 교환 조건이 밑에 보시면 미국은 북한에게 약속한 것,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거죠. 종전선언을 주고 한미 군사훈련을 취소하고 여기에 예를 들자면 인도적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있었지만 중요한 것만 지금 제가 내놨습니다. 대신에 북한은 미리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뭘 확실히 했냐면 동창리 ICBM 발사장을 폐기하고 풍계리는 이미 폐기를 했고 세 번째 전략 도발 중지, 그러니까 대화가 계속되는 한
핵실험과 ICBM에 실험을 하지 않겠다. 이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요. 전략 도발은 지키고 있고요. 적어도 지금 현재 지점. 풍계리는 폐기를 했습니다. 동창리는 영변과 교환하는 조건을 미국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다시 동창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고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이 이겁니다. 우리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는 이제 뭐 전임 대통령이니까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언증이 많았습니다. 과장이 많았고요. 그 현장에서는 모든 걸 들어줄 것처럼 약속을 해놓고 돌아가서는 반대가 생겼을 때 볼턴이나 폼페이오나 지금 종전선언을 해주고 한미군사 훈련 취소는 약속해준 한미군사 훈련 취소는 부분적으로 수용을 해서 실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축소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약속은 축소가 아니라 취소를 약속해줬고요. 적어도 대화가 되는 동안에. 근데 종전선언은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갖고 왔더니만 내부에서 종전선언을 해주면 북한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속은 거다. 그 말을 듣고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 약속을 북한한테 지키지 못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주 후에 북한에 들어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이 불발되고 서로 강도라고 부르고 교척상으로 가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종전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9월 19일 우리가 가서 얻어낸 것이 바로 뭐였냐 하면 영변 폐기입니다. 그래서 동창리는 조건을 달지 않고 폐기하지만 영변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건을 줘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양을 가기 전에 우리 대통령이 평양을 가기 전에 우리 특사가 또 갔습니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뭘 얘기를 하냐면 종전선언을 해도 미국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확언을 우리 특사한테 해주게 됩니다. 그것이 물꼬가 터서 가서 영변 판을 키우게 된 거죠. 자, 그 처음에 말했던 종전선언과 9.14 훈련 취소해서 그러면 하나 더 미국이 양보해주면 그것이 이제 제재 일부 해제였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영변을 내놓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하노이의 교환 방정식입니다. 그 옆에 그 US 미디어 웹사이트인 그 폭스사가 하노이 그날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2차 정상회담 했을 때 아침에 이게 돌았습니다. 발표가 됐습니다. 옆에 보시면 평화선언, 이게 종전선언입니다. 미국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종전선언을 평화선언 뭐 같은데 미국이 그대로 못 받아들이겠다 해서 평화선언으로 바꿔서 합의했고요. 유해 송환을 확대하고 평양 와싱턴 연락사무소 거기에다 인도적 이런 것까지 사전을 합의를 다 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합의가 안 됐느냐 하면 영변 폐기와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이 제재를 얼마나 해주냐 이걸 갖고 빈칸을 가지고 만나게 된 거죠. 둘이. 그래서 북한은 뭐냐면 영변 폐기에서 제재 일부 면제를 받아 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첫 마디에 트럼프 대통령이 5개 그러니까 그 UN 제재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최종 5단계를 일부 완화해주면 영변을 내놓겠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옆에서 이제 거들었겠죠. 폼페이오와 볼턴이 거들면서 그렇게 되면 전체를 해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제재를 완전히 풀어버리면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설득이 됐고 그렇게 되면서 트럼프는 그러면 이게 하루 종일 어떤 주고받는 협상을 하다가 깨졌으면 덜 안타까울 텐데 바로 그 얘기를 듣고 북한이 다음 제안을 하기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북한이 제가 옆에 쓰는 미디움 딜, 2번째 딜을 준비하고 왔고 최선희가 뒤에 노란 봉투를 들고 가서 했지만 이미 트럼프는 떠나고 난 뒤였습니다. 그게 뭐가 있었냐면 북한이 다시 판을 조금 키웁니다. 영변에다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핵물질의 동결을 제한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것과 미국은 종전선언과 제재 일부라는 것을 텐데 이것을 제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된 것이 하노이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자주 강의할 때 쓰는 건데요. 영화에서 이런 장면 자주 보셨죠?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아마 중국 영화 첩혈상홍이라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첩혈상홍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서로 총을 이렇게 하고 이제 보통 이 동시에 이렇게 놓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통 영화의 장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좀 비극으로 끝나죠. 한 사람이 뒤에 뒷주머니나 또는 발꿈치 뒤에 총을 갖고 있다가 한 사람을 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영화입니다. 이런 상황을 국제정치에서는 안보 딜레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비무장으로 무장을 해제하면 평화로운 것이 올 거라고 알지만 가장 최악은 뭐냐면 나만 포기하고 상대방은 무기를 가질 경우에 최악이 되죠. 그래서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둘 다 총을 내려놓지 않는 거죠. 정확하게 지금 미국과 북한이 이런 것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모든 국가들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그다음에 이란과 사우디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북미 사회에서는 두 가지 일종의 요새 변형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델에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건 둘 중에 하나가 속이면 죽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미국한테 속으면 죽습니다. 리비아가 그랬듯이.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다 포기했는데 미국이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미국은요. 여기서 북한이 속여도 죽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익에 훼손이 있거나 체면 손상은 있어도 미국이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고 속였다고 해서 미국이 죽지는 않죠.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여기에서 절박한 쪽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물론 적게 줘야 되고 타협을 해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 자체가 해결되려면 어느 정도 양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접근법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북한은 절박하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미국이 자기가 핵을 내려놓아도 여기서는 총이겠죠. 총을 내려놔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내려놓는 거. 미국은 북한을 믿고 안 믿고는 떠나서 내려놔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북한은 미국이 자기를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신뢰가 먼저 확보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은 단계론을 원하는 겁니다. 지켜보고 그래서 북한의 단계론이 바로 영변을 내놓고 동창리를 내놓고 풍계를 내놓으면 미국이 뭘 주느냐를 보고 믿어도 되겠다 하고 내놓는 거 비핵화를 가겠다는 그래서 이 단계론인데 미국은 북한이 그게 지연준술이고 아니 내가 주겠다잖아.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냐면 그때 싱가포르 때도 북한이 경제강국으로 만들어주겠다. 근데 단 조건은 북한이 다 포기한 후다. 그걸 가장 강경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볼튼이고 그런데 트럼프 정부 전체적으로는 뭐냐면 일단 선비핵화 후 포기인 겁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 리비아의 사태를 목격한 북한은 내가 이거를 다 내놓고 미국이 입을 싹 닦아버리면 죽는다는 절박함이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이든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바이든이 이끄는 것이 스스로도 우리 말에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는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얘기했고요. America must lead again. 다자주의를 회복하고 더 나은 미국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돌아왔다입니다. 저는 미국에게나 전 세계에나 바이든 당선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을 더 했더라면 전 세계는 훨씬 더 나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지금 분열이나 여러 가지들을 보면 미중 대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4년 만에 유턴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의 분위기를 가장 교활하게 잘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이 콩글리시는 악셀이라 그러죠. 영어로 게스펠러입니다.
촉매 역할을 했는데 그것을 일단 브레이크를 잡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이든. 그러나 유턴을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미중인 문제나 미국 내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요. 저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만. 자, 넘어가서 바이든의 키워드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전통적인 미국 회국축, 동맹관계 복구, 기후 변화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네 가지 부분은 죄송합니다. 네, 보시면 네 가지 그 연설, 당선됐을 때 미국의 자기 4년 동안 빅 아젠다를 네 가지를 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경제 회복, 인종 분열 치유, 그 다음에 기후 변화 대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 개가 국내 문제고 한 개는 겨우 나온 것이 기후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아마 오늘 강의에 가장 중요하고 아마 가장 오랜 시간을 말씀드려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강의의 제일 핵심일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출범하기 전 심지어 바이든과 트럼프의 경쟁이 있었을 때 미국과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대체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관계는 바이든이 낫고 북미 관계는 트럼프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이 대체적이었는데요. 저는 장단점이 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미 관계는 분명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지금도 벌써 좋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분담금이라는 무기 판매를 가지고 한국을 굉장히 거래적 관계로 압박을 많이 했고요. 특히 2010년, 2017년은 한국에서 전쟁이 나도 괜찮다는 식으로 물론 자기는 자기의 협상 기술이라고는 얘기하지만 한 나라의 운명과 어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했다는 건 우리한테 상당한 충격을 줬다고 봅니다. 저는 한미동맹.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나토라든지 일본에 대해서도 일종의 보호비를 갈취해왔다. 이게 이제 마치 갱스터들이 자기 구역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대신 삥을 뜯었던 것처럼 그래서 프로텍션 래킷이란 말을 실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요 바이든 대통령 하기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공직에 있기 전에는 이거 마치 혈맹이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어려울 때 그걸 역이용해 가지고 무기를 팔고 분담금을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그거는 마치 요새 학폭이 유행인데요. 삥 뜯고 우리는 빵 셔틀을 하는 거다. 제가 아주 독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바이든 정부가 들었나 봐요. 비슷한 말을 보호비 갈취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동맹의 말을 듣겠다. 친구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금방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고요. 분담금 문제는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큰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압박을 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인상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자동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가치동맹, 자유무역, 그 다음에 한미 간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는 트럼프 내에 아무도 우리의 네트워크가 없었습니다. 인사들이. 근데 이분들은 이미 오바마 때 그 이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전문가부터 관료까지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미동맹은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좀 걱정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바마 8년 동안 기억하시겠지만 미일 관계가 하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수잔 라이스 당시의 유엔 대사가 한국 사람들 과거에 얽매인다고 위안부나 과거사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타박을 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군사협력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중국이 더 부상하고 있으니까 동맹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내부의 전략가들은 여러분 어디 가서 이거는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이 설명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외교관으로 설명하셔야 되는 부분이 한일 관계 좋아야 하고요. 북한 문제를 포함해서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근데 동맹과는 전혀 동맹으로 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맹은 적이 있어야 동맹이 있죠. 우리 한미동맹은 북한이고 한미동맹이 과거에 소련이었습니다. 과거에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한미일이 동맹이 된다는 것은 바로 중국과 적이 되는 것이고 모든 의미에서 일본과 군사적 교류와 무기 교류나 정보 교류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지금의 한미 관계가 일본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미일이
서로 동등해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한미 동맹의 부속이 될 가능성도 미일 동맹의 한미 동맹이 부속, 그러니까 차등이 있는 동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도 이슈별로 부분별로 협력은 가능하지만 동맹은 아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커지고 미국의 힘은 약해지고 또 약점이 미국은 아시아에서 너무 머니까 동맹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한미를 묶고 싶은 게 군사 전략가들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압박이 될 것이냐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디커플링을 해왔고 그 다음에 미국한테 배팅을 해왔습니다. 물론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몰리면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당연히 미국이죠. 그러나 25% 이상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적으로 돌린다든가 경제관계를 끊을 수 없죠. 사드 때문에 우리 GDP가 1% 감소되었고 그러니까 중국을 원망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을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북미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북미 관계는 일단 몇 가지 불리한 점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북한이 굉장히 싫어하는 북한 인권 문제를 바로 제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쓰지 않았습니다만 전략적 인내라는 건데요. 과거에 오바마 8년 동안에 오바마 기억하시겠지만 외교에서는 좀 초보자였습니다. 그래서 외교의 베테랑이고 전문가인 바이든 부통령이 8년간의 외교를 담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때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라는 걸 했습니다. 말이 좋아서 patience지 strategic neglect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북한한테 압박의 수위를 올리면서 그 협상에는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또 그렇게 갈 거 아니냐. 특히 내부에 과제가 산적해 있고 국내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이거 다시 갈 것이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면 관료를 인준하고 임명하고 이런 것들이 적어도 6개월이 소요될 텐데 상반기에 안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늘 그랬듯이 자기들을 보라고 자기들의 가만뒀을 때는 이것을 주의를 끌기 위해서 전략 도발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상황이 어렵게 가는 오바마 초기에 있었던 일이 재현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4년 또는 8년 동안 북한과 북미가 나빠지고 남북의 평화 프로세스는 멈추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걱정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그동안에 한 30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북미 협상이 있었는데요. 주로 민주당이 협상을 주로 했었고요. 그 협상 방법은 바텀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텀업은 우리로서는 좋은데 북한으로서는 북한 자체가 탑다운의 사회고요. 바텀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총을 겨누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사찰, 신고, 금정 이런 것들로 샅샅이 뒤지는 것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북한 이런 방식을 거부하고 지금 들어와서 하겠다는 것이 협상이 교착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이든 정부가 등장하면 북미 관계에서 부정적인 요소들이다. 대체로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면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략적 인내는 제가 이렇게 바이든 정부 인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자기들은 전략적 인내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부당한 평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늘 북한하고 협상을 하려고 했고 북한이 협상을 앞두고 도발을 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의 보수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미국에게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에게 북한하고 만나지 말고 협상하지 말라는 걸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이 말은 우리한테 두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임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지금 바이든 정부가 그걸 실패하고 비판받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8년을 재현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가능성을 하나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한국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마치 강경정부가 들었어가지고 대화하지 말라는 걸 미국이 한국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은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을 강력하게 추진할 때 바이든 정부는 들을 수 있다. 이게 우리한테 주는 희망적 요소입니다. 두 번째, 단계론인데요. 요 단계론은 제가 조금 뒤에 미국 내부의 바이든 정부 내부의 지금 세력군, 일단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는 모든 걸 일시에 comprehensive approach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비핵화하고, 그다음 비핵화하고 나면 순서가 있죠. 미국이 북한을 도와주고 북미 수교한다. 듣기에는 굉장히 깔끔한데요.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바이든 정부는 마치 JCPOA 이란에 했던 게 바로 중간 단계론입니다. 복잡한 협상을 떠나서 그 틀이 뭐냐면, 이란하고 한 10년 동안에 잘 지키면, 서로 신뢰가 생기면 이란한테 핵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이란은 핵을 포기하고 10년 후에 하겠다는 이쪽 소위 말하는 일몰 조항 선셋 클러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중간 단계입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도 아까 말씀한 북한이 중간 단계를 원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미국을 완전히 못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노이가 바로 중간 단계였습니다. 하노이에서 교환을 해보고 비핵화로 가는 중간 단계였습니다. 근데 미국의 강경파는 중간 단계론을 싫어합니다. 왜? 북한이 계속 살라미처럼 잘라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horse, 같은 horse를, same horse를 twice, three times 사지 않겠다.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 북한한테 sick and tired, 쟤들은 맨날 똑같은 거 가지고 욕을 한다는 것을 단계론을 싫어하는데, 그런 살라미가 아니라 2단계 내지 3단계 정도로 나누는 단계론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은. 그 다음에 비핵화 방법론.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바텀업이지만 탑다운의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트럼프가 이 문턱을 많이 낮춰놨습니다. 과거에 북미 정상이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클린턴조차도 almost there인데 못했었죠. 그 다음에 하향식은 원래 이거를 믹스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그 대통령 대선 토론했을 때 한국 언론에서는 바이든 후보자가 당시에 김정은을 떡이라고 불렀습니다. 불량배라고 불렀습니다. 그거를 과장시켰는데, 저는 그 뒤에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VID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달지 않고요.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인다면 만날 수 있다고 기억하시죠?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향식과 하향식이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8년의 페리 프로세스가 바로 한국의 진보 정부와 민주당과 미국의 민주당이 만났을 때, 지난 30년 동안 딱 2년밖에 없었습니다. 98년과 2000년인데요. 그때 당시 98년이 뭐였냐면, 94년에 첫 번째 제네바 합의를 해서 북미 간에 교환 조건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북미 간의 첫 합의였습니다. 북한은 핵을 동결시키고 미국은 북한에게 경수로를 건설해주고 돈은 한국이 내고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경수로가 완성될 때까지 50만 톤의 헤비 오일, 중유를 제공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94년에 하자마자 그게 10월 달에 합의를 했는데요. 11월 달에 공화당이 상하원을 차지하면서 이것을 비토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유도 제대로 제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경수로도 계속 늦춰지니까 북한이 98년도에 일본을 넘어가는 노동미사일을 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답답해서 쏜 거죠.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은 화가 난 겁니다. 공화당의 압박을 계속 지키면서 나름대로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대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한테 강경파로 이제 필요 없다, 오히려 더 이상 북한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강경으로 나갈 때, 우리 측의 김대중 대통령이 임동원 이사 당시 외교수석과 미국으로 날아가서 설득시킵니다. 미국판 햇볕 정책을 설명시키고, 그때 처음으로 나온 얘기가 클린턴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은 한국이다 라는 말을 처음 했던 게 그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페리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고 미국의 얼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하고 북한의 조명록 차수가 교환 방문을 했고 조금 더 임기가 있었더라면 클린턴의 방북이 가능했을 정도로 갔고 한국에서는 첫 번째 정상회담이 있었던 그 2년 동안이 우리가 미국을 주도해서 미국의 생각을 바꾼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한국 외교사의 가장 빛나는 순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9.11과 부시 정부가 등장하면서 좌초됐지만 저는 그래서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에 바이든은 98년에 페리 프로세스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북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20분이 남았는데요. 10분 정도 내에 마치고 10분 정도는 질문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8차 전당대회에 대한 해석이 많습니다. 북한이 이제 완전히 포기한 거냐.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움직이지 않고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제의하지 않으면 전략 도발을 할 것이냐. 이 내부에는 북한이 첨단 무기 개발 계획들도 담겨 있고 굉장히 강경한 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조건부를 답습니다. 북한이 조건부를 답니다. 그래서 뭐 주적이 미국이라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제 확고하게 북한이 지금까지 꽤 오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개성 연락사무소 저도 그 개소식 때 갔던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의 피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실망이 있지만 마지막 그 협상의 판은 부수지 않았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 증거가 전략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굉장히 자랑했던 부분인데요. 어느 정도 트럼프의 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완전히 판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겁니다. 스톡홀름에서도 왜 깨졌냐면 지금까지 트럼프를 믿고 참여했고 나름대로 뭐 세계 1위의 정상을 만나면서 북한도 상당히 지위가 격상이 됐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건 못 얻어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방식은 뭐냐면 일단 나와서 얘기하자. Everything is on the table. 근데 북한은 세 번쯤 나가보니까 실천이 중요한데 나가서 덜러리만 된 것 같고 그 자리에서 약속한 것들이 실행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는 나가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가기 전에 미국이 뭘 줄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하고 그게 자기 구미에 맞으면 나오겠다. 이게 북한의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래서 판은 안 깨졌고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해보면 특히 이제 보수적인 분들한테 강연을 하면 저한테 당장 이렇게 반발이 듭니다. 당신 학자라는 사람이 너무 순진하다. 북한을 그렇게 모르냐? 라면서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김정은이 미치지 않고서야 30년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모든 방해 속에서도 만들어내 지금 비로소 전략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포기한다고? 이 순진한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은 굉장히 맞는 말씀이죠. 근데 한 가지가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는. 김정은은 한 번도 무조건 비핵화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비핵화해야 되니까 비핵화 안 한다는 얘기만 나오고 지연되는 것만 같으면 또 속인다고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선입관이 있죠. 근데 김정은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조건부입니다.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핵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북한, 더 좋은 조건이어야 핵을 포기하겠죠. 거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경제적 문제와 우리는 늘 북한이 이 밥에 고깃국만 얘기하는 가난한 것만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북한이 더 절박한 거는요. 안보입니다. 우리도 안 보듯이. 북한은 핵을 개발한 이유가 미국이 언제 공습을 해서 자기들 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북한보다 약 40배 잘 살거든요. 우리의 군사비가 북한 전체 GDP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니 이 격차에 핵을 만들어서 한국을 인질 잡고 미국한테 떵떵거리는 거죠.
미국한테 뭐 떵떵거리다기보다 미국을 자극하는 거죠. 북한이 만약 중동의 어떤 사막의 한 국가였으면 벌써 때렸을 겁니다, 미국이. 근데 우리는 뭐냐?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겁니다. 우리가 김정은에 대해서 그 조건을 이런 거죠. 김정은은 우리가 국가 대 국가하고 협상 대 협상이라고 보면 김정은이 이런 입장입니다. 가장 가능한 많이 받아내고 가장 늦게 핵을 포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걸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국가 대 국가면 김정은이라면요. 가장 많이 받아내고 가장 늦게 핵을 포기하겠죠. 우리는요. 가장 적게 주고 가장 빨리 회복시키겠죠. 빨리 비핵화시키겠죠. 이게 어느 수준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게 도덕적 명분으로 하고 북한을 악마화하기 시작하면 너 할 생각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도 안 주고 포기시키려 하겠죠.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아까 좀 미뤘던 이 부분입니다. 지금 바이든 내부에 세 파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걸 설명하면 시간 다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대북 강경파, 대북 협상파, 그리고 의회 이렇게 세 배 정도가 있습니다. 여전히 대북 강경파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실망을 하고 바이든 캠프에 참여해서 아시아 전문가, 북한 전문가, 한국 전문가를 합치면 200명이 넘습니다. 전문가들이요. 거기에 일부는 관료도 가게 됐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중시하는 닥터 파우치를 종리에 대한 전혀 다른 접근을 보였던 것을 보면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경파와 협상파인데요. 하나는 지역 전문가, 하나는 기능주의자인데요. 국무부도 20개의 차관보가 있고 그들이 실무자입니다. 소위 말하는 워킹 레벨에 20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역파가 있죠. 지역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유럽, 우리 같으면 아태, 아시아 태평양이죠. 그런 사람들을 지역 전문가라고 얘기합니다. 이쪽에 기능주의자는 비확산, 인권, 기후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겁니다. 보통 이 지역 전문가들은 그 지역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온건합니다. 기능주의자들은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강경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북한을 놓고는 이 두 개 바뀌어져 있습니다. 한국계 또 한국 전문가들은 대부분 강경합니다. 북한을 악마화에 앞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기능주의자들은 북한의 이 정도의 핵 능력은 하루아침에 안 된다. 비핵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길게 봐야 하고 단계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블링컨이나 설리반이나 이런 사람들은 북한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능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좋은데 변수가 있습니다. 오바마 때 그런 일이 일어났죠. 북한 문제가 계속 후순위로 몰리게 되고 북한은 저는 기다리라고 봅니다. 저는 적어도 상반기에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그다음 전략 도발을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작은 도발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는 기능주의자의 목소리를 들을 텐데 이게 너무 기다리다가 북한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저는 원래 끝까지는 북한이 이 판을 깨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don't wait too long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미가 뭔가 말싸움을 하게 되고 관계가 서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그 싱가포르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미국이 용납할 수 없다. 뭐 다시 해야 된다. 뭐 제재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북미가 나빠지고 그러면 누가 목소리였느냐 하면 강경파가 목소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누구의 목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하고요. 거기보다는 소수지만 의회 종정 2019년 2월에 민주당의 샌더스, 그다음에 엘리자베스 워렌, 그다음 뉴욕의 콜테즈 의원 같은 사람들이 51명이 종정 결의안을 냈습니다. 물론 51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통과는 안 됐지만 이분들은 한반도의 정전체제에 종전선을 하고 평화체제로 가야 된다는데 우리의 우군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민주당 내에 진보파가 상당히 도와줘서 되긴 했는데 그 이후에는 민주당 내부의 분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보면 이게 이제 아까 페리프라시스 말씀드렸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가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의 미래, 미국의 미래도 그렇고 세계의 미래가 앞으로 한 20, 30년 정도 미중 관계가 가장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합니다. 근데 이거예요. 둘은 전쟁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누가 누구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20, 30년 동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엎치락 뒤치락 서로를 견제하고 그다음에 서로에 대해서 시위를 하고 무력 시위를 압박을 하고 무역 전쟁을 하겠지만 중국이 미국을 완전히 따돌릴 수도 없고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제압할 수도 없고 뭔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가는데요. 이게 우리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줄 겁니다. 그럼 뭐냐면 자기들은 붙지 않으면서 제가 그 바로 앞에 뜰을 보시면 미중 갈등이 실질적으로 벌어질 지점들입니다. 한반도, 동중국해, 그 다음에 타이완, 남중국해 줄을 딱 그으면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이 계속 충돌하면서 우리한테 압박을 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도 미중이 제일 이용 가치가 높은 게 뭐냐면 한반도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도 중국에, 중국도 미국한테 이 4개 중에 제일 스트레스를 주고 카드로 사용할 것이 바로 한반도라는 것이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도전거리죠.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미중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최고의 방법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왜냐? 미국과 중국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활용 가치가 제일 높아지는 게 남북 긴장 상황입니다. 전략가들의 눈에 보면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남북이 사이가 나빠야 훨씬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대로 미중의 희생이 되지 않게 해서 남북이 적어도 최소한 화해, 평화 공존으로 관리를 해야만 불똥이 가장 적게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겁니다. 비핵화도 중요하고 통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20, 30년 동안 우리가 평화 프로세스를 지켜가야 미중의 경제의 활용도가 가장 낮아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완벽하게 강연을 해주셔서 그런지 질문이 아직 없는데요. 혹시 지금 직접 질문을 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네, 오은영 LA 상임고문님 손 드셨으니까 제가 음소거 그럼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이 아주 클리어하게 오늘 강연을 짧고도 아주 정확하게 많이 해주셔서 저희 미국에 사는 우리는 우리의 앞으로의 공공외교와 우리의 할 일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질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화공전, 북하고에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잘 그 방법이 미국하고 중국에는 이 우리의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북한하고 우리하고의 그동안 여러 가지 4번쯤 그 약속을 한 거를 안 지키며 또 왜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을 닫았으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커넥션을 왜 닫았는지 그거를 지금은 이 문재인 정부가 4년이나 했는데 왜 이거를 재개를 못하는지 금강산을 왜 못 가는지 지금 트럼프가 약속을 안 지키고 정상이 저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런 미국도 정신이 없을 때 우리가 지금 그거를 잘 그동안 이렇게 중요하신 외교원장님 같으신 분이 정확하게 아니까 이런 거를 빨리 프로세스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다. 이런 걸 아시면 지금 문 정부 때 국회도 다수를
장악하고 있고 민주당이 이럴 때 이런 거를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대통령님께 아이디어를 내고 안보 문제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신 전 제안을 해보셨는지 그게 질문입니다. 예. 예. 일단 예, 어공이지만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 너무 죄송합니다. 제대로 못해서. 2017년에 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결실을 못 맺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두고두고 하노이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하노이가 그렇게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일을 그 전날에 자기 변호사의 청문회와 고엘의 청문회와 한숨 못 자고 가서 아까 말씀드린 협상을 하루 종일 해가지고 북한이 지나친 요구를 했다. 그러면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딱 한 시간도 안 돼서 박차고 나간 부분.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 이제 돌아보면 몇 가지 후회점이 있습니다. 저는 방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제가 말씀드린 방향을 반대한 사람은 몇 명의 북한의 붕괴론을 믿는 저는 붕괴론이 약간 종말론 같아요. 저 기독교인입니다만 그 약간 wishful thinking으로 망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망한다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국가의 프로젝트를 수십억을 가져가서 아직 한 번도 북한이 왜 붕괴 안 했는지를 사과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만 학자들. 지금 또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위험할 거다. 그러면 뭐냐면 조금만 더 밀면 북한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만나본 북한이나 제가 아는 북한은 어렵지만 이미 살아남는 법을 30년 전에 제일 어려웠을 때가 90년대 중반입니다. 200만 이상 굶어죽어 아시다시피 지금은 그때보다는 면역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북한도 이렇게는 계속 갈 수 없다고 보지만 절대로 북한이 붕괴한 지경은 아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그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부분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후회 부분이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세게 나갔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을 만났을 때요. 그 도보다리라든지 그다음에 2차 했을 때 약간 큰형처럼 엄청나게 의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19일 날 평양에 갔을 때도 그 같이 갔던 그 기업 회장들이 이렇게 환대를 받아가지고 우리 어떻게 갚아주냐 뭘 해야 저를 갚아주냐 할 정도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 그걸 속임수로 보면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거죠. 영변회를 내놓았으면 그 영변을 가지고 가가지고 미국을 설득시키는 걸 우리한테 부탁했던 것이 북한인데 우리는 사실상 북미가 중재를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 북한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중재했으면 제대로 된 오지랖 넓은 중재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을 그 설득해서 이렇게 데려와야 되는 기대를 했을 텐데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북한의 변호사냐 북한의 외교관이냐 다 퍼주려고 그러냐 한미동맹 깰라고 그러냐 하는 거에 대한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차고 나가야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정교하게 트럼프를 잘 이해했다면 그 영변을 받아낸 거를 비밀로 하고 그것을 트럼프가 이루어지게 트럼프가 그걸 받아낸 것처럼 해서 하노이에서 터뜨렸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트럼프 같은 그 자기 그걸 갖고 있는 사람에게 너희 둘이 김정은하고 문재인하고 한 걸 가지고 나보고 지금 그냥 추임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설 수 있다. 라는 게 좀 돌아보면 조금 외교의 기술면이나 아까 말씀드린 의지면에서 저희들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이라도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한국이 주도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그 이명박 정부의 말을 듣고 북한한테 강경 정책을 했듯이 우리의 말을 듣고 저는 북한한테 협상 정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이 문제는요. 저도 개성공단 에서 연락사무소 다 갔었는데요. 좀 우리가 실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이제 비본질적 북한은 어떻게 보느냐면 철도나 개성공단은 자기들한테 이익보다 한국한테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원하는 거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보는 앞에서 폭발시키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피살된 것에 우리가 또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이 정치적 제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가 중재를 하고 미국이 이번에는 이제 협상에 물꼬를 트야 되는데 그 막후에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걱정은 미국이 지금 외교는 기후변화나 아니면 중동에 너무 집중하고 있고요. 그다음 국내 문제 때문에 이걸 또 짧게나마 너무 방치할까 봐 좀 걱정이 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부분에 역할을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또 두 분이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오늘 호스트로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이창기 디지털 미디어 위원장님의 질문입니다. 비슷한 내용이긴 한 것 같은데요. 남북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 될까요? 라고 하셨고요. 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같은 사업이 아직도 지지부진이 될까요? 두 번째 질문은 이미 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사실상 되게 어리석지 않죠. 굉장히 뭐 주위에 참모들도 많을 것이고요. 북한도 압니다. 대부분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이 앞에 있고 미국이 자기들한테 줄 건 뒷부분에 있다는 정도는 모를 정도로 멍청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북미 수교라든지 경제라든지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에 있는 거, 자기들이 비핵화, 영변 뭐 이런 것들이 앞에 있는데 그러나 볼턴이나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앞에 우리 보고 다 하라 그러고 뒤에 하는 것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 단계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마치 당신이 신뢰를 보증할 수 있는 보증수표를 몇 개 달라. 저는 이런 비전인데 두 연인이 이제 오해를 풀고 사랑하기로 했으면 이제 멀리 떨어지면 뭐 은장도를 준다든지 뭐 반지를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달라는 게 세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몇 가지가 있죠. 그게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종전선언이고요. 그 다음 군사훈련 취소고요. 그 다음에 경제제재 일부 해제입니다. 그거 해주면 그 다음에 두 단계로 가자 이거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2019년 하노이 직전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그 신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성과 금강은 민족의 사업이다. 근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거를 자기들 우리한테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테스트를 한 겁니다. 남한 정부가 이 두 개를 미국을 설득해서 이 두 개를 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한테 보증수표가 있고요. 한국한테 보증수표는 개성과 금강산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낼 정도로 미국에 반대해서 받아낼 정도로 보면 한국을 믿겠다 했는데 우리가 시기를 약간 놓쳤고요. 실질적으로 그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 전에 여러분 그 한미 워킹그룹에서 문 대통령이 상당히 미국을 설득시켜서 5가지 정도를 제재 면제로 받아냈습니다. 그게 금강산 개별관광, 그 다음에 동해 남부선 동해선 복구, 철도 복구, 그 다음에 신의주까지 철도를 연결시키는 것, 그 다음에 그 방역 물품, 그 다음에 인도적 쌀부터 이런 것들 5가지를 다 면제. 과거에 그 타미플루 트럭 때문에 5만 개 못 들어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 그래서 트럭도 들어가고 중장비도 들어가는 것도 다 받아놓고 발표하기 직전에 북한이 폭파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책상 속에서 썩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이제 북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비본질적인 것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본질적인 건 내 나라인데 저는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조금 더 쉬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 제재는 좀 힘들어도 경제 제재 조금 해주고 북한에 대해서 불가침 선언이나 종전 선언이나 또는 북미 수교 시작, 그러니까 끝이 아니고요. 그런 당근들을 합쳐서 하노이의 교환 조건을 리패키지 해서 밀고 나가면 북한도 영변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멈추고요. 저는 그 단계로 조금 더, 지금까지 판을 제가 키워갔던 걸 보여드렸잖아요. 조금 더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한테 양보 조금 더 내고 그래서 중간 단계를 그야말로 미디움 딜로 스몰 딜이 아니고 한 미디움 딜로 치고 나가는 것이 제가 보기엔 제일 필요해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사회자님.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영호 자문위원님의 질문인데요. 미국과 중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경쟁보다 협력으로 가는 것이 높이 평가될 것임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세계적 강국의 패권 추구에 저급한 접근보다 평화와 호혜적 지구 공존적 고급 이념 확산 운동의 가능성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바이든은 그 소위 말하는 트럼프는 아주 단기적이게 골몰했지만 그 뒤에 있던 네오콘들은 중국을 어떻게든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완전히 제거하고 박살내고 주저앉히겠다는 거였는데, 그래서 신냉전으로 가는 것을 게 있었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트럼프는 단기적 이익 때문에 그걸 막아왔던 약간 그런 역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에 오면 바이든 정부와 바이든 자신과 핵심 인사들은 신냉전 안 간다. 중국이 반칙 행위만 하지 않아도 미국을 따라올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컴피티션이지만 전략적 경쟁이지만 그런 전쟁으로 가지 않겠다는 건데, 여기 뒤에도 전략가들이 존재합니다. 이 전략가들은 지금 미국을 중국을 제압하지 않으면 다시 제압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권과 민주주의와 모든 것을 미국이 피 흘리더라도 전면전을 해야 된다. 이게 소위 말하는 리버럴 호크들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하는 리버럴 마드리치고요. 그래서 내부에서 중국에 관해서 어디로 갈지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된 것 같고요. 적어도 지금은 온건파들이 중국과 경쟁을 하되 중국의 반칙 행위를 국제기구나 동맹을 통해서 중국의 반칙 행위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주도 세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문제와 비슷하게 상황이 어느 쪽으로 튈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이 왜 어려우냐면 북한 문제나 중국 문제가 요즘은 전 세계가 좀 포퓰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강하고 스트롱맨들, 예외가 없을 정도로 국내 정치의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 중국하고 타협하고 북한하고 협상하고 양보하는 게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습니다. It is a negative agenda, high risk, low return.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북한하고 뭘 협상해서 양보해 주는 게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지금 마치 이 문재인 정부가 내부에 욕을 먹는 것처럼 미국도 대북 강경책이 인기가 있고 대중 강경책이 인기가 있다는 게 우리한테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도 민주당의 이념 자체가 저는 평화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우선을 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끊임없는 설득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네, 감사합니다. 정말 시의적절하고 또 우리의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는 멋진 강연이었다 생각됩니다. 열정적인 강연과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신 김준영 원장님께 모두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네, 음소거를 해제해 주세요. 큰 박수를 한번, 네, 큰 박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영사님 회장님, 제가 처음에 성함을 바꿔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원장님의 강연과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제는 음소거를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저는 가도 되죠? 사진만 한 장 같이 예, 네, 예. 사진 찍겠습니다. 네, 이제 단체 사진을 찍을 텐데요. 그 여러분들 앞에 있는 카메라를 향해서 가장 밝은 얼굴로 환하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페이지를 찍어야 하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그때부터 10초 동안 움직이지 마시고 촬영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 페이지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페이지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예,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바쁘시면은, 네,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내빈 소개 안 하세요? 네, 할 건데요. 이제 원장님 바쁘셔서 원장님. 네, 건강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직 저희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셔 주시고요. 네, 그러면 우선 네, 이제 저희 협의 자문위원님들 외에 참석해 주신 그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슬라이드에 내빈들의 소속과 성함을 저희가 그리고 직책까지 적어 넣었으니까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할 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넘겨주시죠. 네, 김준영 국립외교원장님께서 이미 퇴정을 하셨기 때문에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축사를 해주신 윤상수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님을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네, 정광용 샌프란시스코 부총영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설규종 칭따오 협의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남종 동남아 서부협의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저희 협의회에 항상 참여해 주시는 유경란 시카고 협의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정원순 베이징 협의회 상임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선미 칭다오 협의회 중국 지역협의회 여성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은영 LA 협의회 상임고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맥미련 반갑습니다. 동남아 협의회 여성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병현 밴쿠버 협의회 공공외교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종묘 오렌지 샌디에고 협의회 사회복지부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가스 협의회 청년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정순 토론토 협의회 자문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현숙 필라델피아 협의회 자문위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현경 보스턴 협의회 자문위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서영옥 서남아 협의회 자문위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마다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여러 곳곳에서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달에 저희 샌프란시스코 협의회에서 가졌던 몇 가지 행사들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3월에 있을 행사에 대해서 광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옮겨주세요, 위원장님. 네, 먼저 지난 2월 19일에는 본 협의회 이봉림 감사님에 대한 민주평통자문회의 의장 표창 전수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봉림 감사님과 정광용 샌프란시스코 부총영사님께 의장 표창장이 전달되었고 지난해 저희 협의회가 우수상을 수상한 통일노래 개사대회 시상식도 있었습니다. 모든 수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2월 20일에 우리 협의회 활동 자료집 평화를 위한 여정 출판 기념회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과 특히 편집위원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각 지역 부회장님들께서 지역위원님들을 위한 책자는 받아가셔서 보관 중에 있으시니 각 지역 부회장님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월 26일 바로 어제 저녁에 있었던 주니어 평통 행사 소식입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 주니어 평통이 칭따오 유스 평통과 자매 결혼을 맺고 3.1운동 102주년 기념 독립운동 유적지에 관한 강연 및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니어 평통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처 주최 평화통일 정책 강연회에 관한 안내입니다. 지난 2월 17일에 정세현 수석부의장님 강연을 시작으로 4월 14일 백이찬 사무처장님의 강연까지 2주에 한 번씩 미 서부 시간 화요일 오후 5시에
민주평통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있으니 잊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협의회 2021년도 상반기 정기회의 및 평화통일 강연회 시리즈 세 번째 강연회가 3월 27일에 있을 예정이니 일정 조정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일정은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연의 순서를 마친 후에 이어서 최성우 회장님께서 간담회 시간을 진행해 주실 것이니 시간 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만들어가는 과정에 동참하신 우리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자문위원들과 이 자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3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